현재는 폐지된 이 포토라인은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주영, 김영삼과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정주영과 김영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주영. 전두환, 노태우 모두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돌아온 건 현대중공업 강탈, 부동산 규제, 아들 정몽준 국회의원 진출 불가, 신규사업 규제, 그리고 보복성 세무조사까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정주영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에 대해 폭로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는데, 그가 대선에 뛰어들자 가만히 있던 김영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김영삼. 김영삼은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박정희 집권 시절 반유신 투쟁을 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민주화 투세였습니다. 조폭 수백 명이 테러를 가했던 신민단 전당대회 난동 사건, 가발업체 어공들의 농성을 도왔던 YH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고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부마 민주항쟁을 촉발시켰으며 결국 11.6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가택연금, 단식투쟁, 그리고 민취업 결성 등 그야말로 완벽했던 민주화 투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흘러 1988년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치구도로 노태우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야당이었던 김영삼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은 이 손을 잡게 되면서 독재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 김종필과 민자당이라는 한 당으로 합치게 되고 이 안에는 민주화 세력과 군부 독재 세력이 뒤섞이게 됩니다. 김영삼은 지금까지도 일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이를 몰랐을까요? 이것은 구국의 결단,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군부 세력과 손을 잡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대통령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한 이 시점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영남 등 비호남 지역과 중산층 이상에서 지지 기반이 겹치게 되면서 김영삼의 표는 잠식되고 오히려 김대중이 반사의 길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사이는 좋았다고 합니다. 정주영이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여 정계에 입문할 때만 해도 김영삼 대표에 대해 정직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김영삼은 정주영에 대해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주영은 김영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우리 당에 오셔서 대통령 후보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 회장, 내가 틀림없이 될 테니 공천 받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서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이 있었을 정도로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았고, 당시 육공의 항태자라고 불린 박철원은 앞장서서 김영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김영삼은 정주영이 대선에서 중도 사퇴하여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전략적 제휴가 무산되면서 관계 악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 김영삼 입장에서 격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92년 총선 직후 정주영이 찾아와서 김영삼 총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대권 도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독 회동에서는 중도 사퇴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비슷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2002년 월드컵으로 인기를 얻은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바로 전날 정몽준 대표가 갑자기 지지 처리를 선언합니다. 이후 노무현이 곧장 그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결국은 노무현이 당선되었습니다. 경제계의 거물인 현대가 정치권에서의 안목은 글쎄요. 자, 정주영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분명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건데 왜 정주했을까요? 현대 직원들이 모두 자신을 찍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만 설득한다면 실제로 당선이 될 수 있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김영삼과의 당내 갈등에서 패한 박철원 등 민정계 의원들까지 흡수하면서 또다시 김영삼의 지지 세력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면서 회복하기 힘든 감정의 골을 파게 되고, 결정적인 사건은 대선 직전에 터진 현대중공업 비자금 사건과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현대 경리부 직원이 현대중공업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220억 원을 국민당에 제공했다고 폭로하게 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국민당이 좌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당의 사람들은 YS 측에서 사주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룹의 자금 흐름을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점, 현대 사장이었지만 대선에서는 정주영에게 등을 돌리고 김영삼에게 간 이명박 배우설을 제기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통일국민당이 펀치를 날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도청하고 폭로하면서 김영삼과 정주영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복집 사건으로 김영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김영삼의 지지층이 결집. 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김영삼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김영삼의 경로를 산 정지용과 현대그룹. 이제 김영삼의 복수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대선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정세용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김영삼 당선자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솜씨가 있다는 그가 이날은 심하게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형님 고집이 워낙 세서 온 집안이 반대했는데도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기업인은 기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인이 기업이나 운영할 것이지 왜 정치권에 들어왔느냐는 질책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현대를 향한 사냥이 시작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지용 회장과 현대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는지 대선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기소된 현대그룹 관계자가 무려 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지용은 물론 정몽원 현대상선 부회장, 박세용 현대상선 사장, 엄용기 현대종합목재 사장 등 20여 명이 구속되었으며 입건된 사람은 100명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2달 뒤인 1993년 1월 15일 오전 10시 정지용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 출두하는데 그에게는 선거법 위반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계획하여 선거법은 서울지검 공안부 황규영 검사가 비자금 조성은 특수부 김종인 검사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지용 회장이 검찰에 들어가려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현대그룹 관계자 수십 명이 뒤엉키는데 한 경제신문 사진기사가 올라가 있던 취재용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카메라가 정 회장과 부딪혔고 정 회장의 이마가 찢어지면서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토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고 무질서한 취재 현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포토라인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포토라인이란 기자의 접근 제한선이며 취재원이 멈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바닥에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선을 의미하는데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의례적으로 치르는 하나의 관행이 된 것입니다. 시간의 일로 2011년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이 만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게 되면서 양승태 포토라인 패싱이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인권을 무시한 망신주기다 등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모두 맞는 말인데요. 이러한 포토라인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망신주기라는 비난과 함께 재판도 받지 않은 피해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포토라인에 서서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죄라는 심정을 갖게 할 것이고 솔직히 살인 등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범죄자들도 모자와 마스크를 쓰는 등 인권을 보호해주는데 고위공직자나 기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이러한 포토라인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서 말했듯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안부 황규영 검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그게 죄라면 할 수 없지요. 정지용 회장은 한국 나이로는 이미 80의 고령이었고 이 수사가 대선 참여에 따른 보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달관한 태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사 도중 왕 회장이 크게 화난 순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황규영 검사는 자신의 방에서 정지용과 단둘이 앉아 신문을 하면서 직접 컴퓨터로 조사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 큰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 컴퓨터 조작 실수로 그만 모든 조서가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저 왕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만 조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 말고 현대 솔로몬 컴퓨터를 쓰였어야죠. 그렇습니다. 황규영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는 삼성전자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조사 내내 무심한 정 회장은 뼛속까지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쓰고 있던 삼성 컴퓨터에 대해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사면 복권됩니다. 현대그룹에 대한 경제 제재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설비자금 대출 중단, 기업 공개 불허, 해외 주식 애탁 증서 발행 불허. 현대는 산업은행에 92년 6,500억 원, 93년 8,300억 원, 94년 1조 5천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현대그룹은 서서히 쪼그라드는데 설비자금 대출 신청합니다. 요즘 분위기를 모릅니까? 은행 돈을 쓰지 못하면 기업 공개와 장애 등록을 해서 돈을 끌어와야지. 대규모 주식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허합니다. 당시 현대그룹이 증자를 신청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끔 기준까지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당시 꿈이 있었는데 바로 종합제철소 건설이었고 96년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한 정몽구 회장은 이를 공식 선언합니다. 제철소 건설하겠습니다. 응, 안돼 돌아가. 한보도 이미 철강업에 진출해 있어서 공급 과잉입니다. 이렇듯 현대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지만 현대가 이를 버티자 김영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그룹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밟았는데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현대 계열사 한두 개 부도나는 꼴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는 현대그룹이 잘 버티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가 현대그룹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는 실제 외환위기가 오기 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시점부터 이미 IMF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현대기업은 타기업처럼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는 당연히 하지 못했고 제철소 신규 사업도 불가, 여기에 금융제재를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픽 경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재무구조가 건실해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내 기업들 중 그나마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의 탄압이 현대에게는 엄청난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문민정부의 이 같은 보복을 당한 정주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죠. 본격적으로 김대중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로 대한민국이 휘청이는 와중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주영은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1998년 3월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복귀.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대북정책 파트너로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